야, 노숙자가 여길 왜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서울 한복판 번듯한 대학병원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때국물 흐르는 누더기를 걸친 한 노인이 피칠갑이 된 7살 아이를 품에 안고 들이닥쳤기 때문이죠. 선생님, 제발. 이해 좀 먼저. 숨을 안 쉬어요, 제발.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지만 당직 의사 정태호는 코를 부여잡으며 질색했습니다. 보호자 없어요? 돈은 있고? 경비원들 뭐해? 이 양반 당장 밖으로 끌어내. 건장한 사내들이 노인의 마른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소란이야?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병원장 김도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얼굴을 확인한 병원장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당황하던 의사 정태호가 비아냥거렸죠. 원장님, 이 미친 노숙자가 영업 방해를. 철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병원장의 손바닥이 당직 의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정장 바지가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병원장이 그 노숙자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스승님, 살아계셨던 겁니까? 제발,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모두가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노숙자의 흐릿하던 눈빛이 서늘한 메스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의료계의 전설로 불리다 하룻밤 사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던 남자. 그는 왜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가 되어 돌아온 걸까요? 사라진 시간 속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폭우가 서울 하늘을 뒤덮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성심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오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였습니다. 한천수였습니다. 그의 품에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진 7살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한천수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직 의사 정태호가 간호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정태호는 한천수의 모습을 본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들어와요? 정태호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한천수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차에 치였어요. 한천수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남루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을. 아이 아버지가 정태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훑어봤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죠? 저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분증이랑 보험증 있어요? 그리고 수술비 보증 서류부터 작성하셔야 해요. 정태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술비요? 아이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천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병원 규정이에요. 정태호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천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아이의 가슴팍을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이 아이 심장이 멈춰가고 있어요. 한천수가 외쳤습니다. 당신이 의사라도 돼요? 정태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천수는 정태호의 목에 걸린 청진기를 낚아채듯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정태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한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진기를 통해 들리는 소리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불규칙한 심박 소리와 함께 수포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심장 주변에 피가 고여서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한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태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진단을 하네요. 당장 나가세요. 정태호가 보안 요원들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때 한천수가 응급처치용 트레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긴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한천수는 아이의 흉곽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수술을 해온 노련한 외과 의사의 손길이었습니다. 미친놈이 난동을 피우네. 정태호가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노숙자 당장 제압해. 보안 요원 2명이 한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깐, 날카로운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장 김도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병원 순찰을 하던 중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김도준은 한천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한천수가 바늘을 잡은 손의 자세를 보고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독특한 기구 잡는 법, 그 예리하고 침착한 눈빛, 김도준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김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장님, 정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저 노숙자가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김도준은 정태호의 말을 듣지 않고 한천수만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손길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물러서. 김도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태호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준은 천천히 한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 환자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스승님, 김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한천수는 김도준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제자였던 그 청년이 이제 병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준아, 한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을 열어라. 김두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 지금 당장 1번 수술실을 준비해. 김도준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정태호가 어리둥절하며 다가왔습니다. 병원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닥쳐. 김도준이 정태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천수는 아이를 수술용 침대에 올렸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로 수술복을 덧입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는 메스였습니다. 수술실 참관석에는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천수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 15분. 그것이 한천수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심장 주변에 고인 피를 뽑아내고 손상된 혈관을 봉합하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끝나자 참관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다시 붉은 빛이 돌았습니다. 한천수는 수술복을 벗었습니다.
김도준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천수는 김도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신 정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태호의 손에서 차트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오진이라고 적어 던졌습니다. 의사라면 환자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한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빗물이 여전히 쏟아지는 밤거리로 사라져갔습니다. 김도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도준은 병원 인근 공원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벤치마다 하나씩 살펴보며 한천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공원 끝자락 벤치에서 잠든 한천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김도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천수가 눈을 떴습니다. 김도준의 얼굴을 보고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도준아, 왜 여기까지 왔어? 스승님을 모실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도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나는 여기가 편해. 한천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스승님, 제발이요. 병원 VIP 병실을 준비했습니다. 김도준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한천수는 김도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병원 VIP 병실에 도착한 한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김도준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의료재단의 실세였던 박치권 이사장. 그가 한천수에게 제안했던 더러운 거래. 한 박사, 이번 일은 당신이 덮어쓰는 게 좋겠소. 박치권이 한천수의 연구실로 찾아왔던 그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젊은 한천수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환자 사망 사고 말이요. 내 실수였지만 당신이 대신 책임지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소. 박치권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죽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한천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치권이 위협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도준, 이진상 모두 내 한마디에 쫓겨날 수 있소. 한천수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이 선택하시오. 박치권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한천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모두 한천수를 불리하게 증언했습니다. 한천수 교수님이 수술을 강행하셨습니다. 이진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한 수술을 지시하셨어요. 다른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한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제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준만은 끝까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천수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김도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응급실에서는 정태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노숙자에게 당한 굴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태호는 병원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한천수의 과거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었다. 정태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천수의 의사 면허 박탈 기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살인의사, 의료사고 은폐, 영구 제명. 정태호는 이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입니다. 정태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성심병원은 술렁였습니다. 경찰차들이 병원 앞마당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건소 감독관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한천수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김도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도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연행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김도준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병원장 권한으로 제지합니다. 그때 부원장 이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준 병원장, 이사회에서 당신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진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상아, 너마저. 미안합니다. 이진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들이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한천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천수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차에서 최고급 수트를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들의 중심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3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장진우였습니다. 잠깐, 장진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관들이 당황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천수 박사님의 전담 법률 대리인 장진우입니다. 장진우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라고요?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장진우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영장에는 여러 허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연행은 불가능합니다. 장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진우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20년 전 한천수 박사님의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한천수는 장진우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구했던 그 아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한천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장진우는 한천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천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시각 요양원에서는 박치권 이사장이 급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한천수가 성심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박치권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매장시켰다고 생각했던 남자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놈이 어떻게? 박치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 박치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진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상아, 한천수를 막아야 해. 이미 경찰에 신고했지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진상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누구야? 로펌 태산의 장진우라고 합니다. 박치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진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상아, 잘 들어. 한천수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어. 박치권이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딸이야. 서윤이라는 딸이 있어. 지금 지방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박치권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 아이를 이용하면 한천수를 제압할 수 있어. 이진상은 박치권의 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을 데려와. 그리고 한천수가 스스로 한국을 떠나겠다는 각서를 쓰게 만들어 박치권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장진우는 한천수를 최고급 호텔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한천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너구나. 한천수가 장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장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픈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한천수가 장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진우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버림받고 거리를 헤매던 시절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자신을 한천수가 구해주었던 그날. 선생님, 이제 모든 것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장진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박치권의 비리 자료들입니다. 장진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서윤 양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이를 찾았다고? 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장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육원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합니다. 장진우가 전화를 끊고 한천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윤 양이 위험합니다.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보육원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윤을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놓으세요. 서윤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한천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였던 서윤이 이제 32살의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한천수가 외쳤습니다. 서윤은 한천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서윤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한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서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잖아요. 돈을 위해 환자를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 서윤의 차가운 말에 한천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진우가 급히 개입했습니다. 미리 배치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괴한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김도준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난전 중에 괴한 중 하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천수가 몸을 날려 서윤을 감쌌습니다. 칼날이 한천수의 팔을 깊게 베었습니다. 아! 한천수가 신음했지만 서윤을 놓지 않았습니다. 괴한들은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도주했습니다. 서윤은 피를 흘리는 한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한천수는 서윤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서윤아, 다치지 않았니? 서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장진우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양, 이것들을 보세요. 장진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박치권이 위조한 가짜입니다. 서윤이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아버지 명의의 편지들이었습니다. 돈을 들고 해외로 떠났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필적 감정서도 있습니다.
모두 가짜예요. 그리고 장진우가 낡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20년간 모아둔 돈입니다. 서윤이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매달 조금씩 입금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메모란에는 우리 딸 대학 등록금, 우리 딸 시집갈 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한천수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서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통곡했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부녀는 그렇게 20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장진우와 김도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딸과의 오해를 푼 한천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장진우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세 사람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치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장진우가 자료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복수는 생각 없다. 그냥 내 명예만 되찾으면 돼. 한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 서윤이 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장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장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장진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누구세요? 한천수가 물었습니다. 이진상 부원장님이십니다. 만나자고 하세요. 장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적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진상은 20년 만에 마주하는 스승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이진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상아. 한천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진상이 갑자기 일어서서 큰 절을 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한천수가 이진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과거 일은 됐다. 지금이 중요해. 한천수가 이진상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진상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박치권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이진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모든 증거들이에요. 장진우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장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치권은 의료협회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천수의 면허 복원을 영구히 차단해야 합니다. 박치권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재조명하고 있고 의료협회 회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박치권이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치권은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해 한천수의 복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천수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의 품격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한천수 박사님이신가요? 노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한천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강승호라고 합니다.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천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자 의료계의 대부였던 강승호였습니다. 전직 대통령님께서 왜? 며칠 전 선생님이 구해주신 아이가 제 손자입니다. 강승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할아버지이신가요? 한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손자가 살아났습니다. 강승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천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십니다. 선생님은 은인이세요. 강승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승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의료계에 아직 영향력이 있습니다. 강승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강승호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의료협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강승호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강승호의 한마디에 의료협회장은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천수 박사의 재심을 즉시 시작하시오. 강승호의 명령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박치권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강승호가 나섰다고? 박치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막대한 로비 자금도 강승호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언론들도 앞다퉈 한천수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천재 의사, 노숙자가 된 신의 손, 연일 특종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한천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치권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이진상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진상아, 내가 모든 걸 자백하면 가족들은 안전할 거야. 박치권이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상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진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진상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치권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이진상의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치권의 재단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령병원 운영, 장기 매매 연루까지 박치권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천수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차분했습니다. 김도준의 병원 한쪽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김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한천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한천수의 모습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옆에서 간호사 일을 도왔습니다. 부녀가 함께 환자를 돌보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침내 대한의학회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천수 박사의 의사 면허를 정격 복원합니다. 동시에 의학대상 수여도 결정되었습니다. 한천수는 20년 만에 모든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치료에, 명예보다는 환자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장진우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이제 끝이야. 한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평범한 의사로 살고 싶다. 한천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화려한 복귀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면허 복원 일주일 후 국립의료원 대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천수의 의학대상 시상식과 함께 특별수술 시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서윤이 아버지의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 한천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레싱룸에서 한천수는 새하얀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20년 만에 입는 정식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김도준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수술받을 환자는 7살 여자아이입니다. 어떤 상태지?
한천수가 차트를 받아들였습니다. 복잡한 심장 기형이에요. 다른 의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도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거야. 한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천수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녕, 작은 공주야. 한천수가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응, 삼촌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한천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아이가 잠에 들었습니다. 참관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의사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천수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참관석은 조용해졌습니다. 한천수의 손놀림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혈관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렇게 정교한 수술은 처음 봅니다. 외국인 의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신의 손이네요. 다른 의사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천수는 마지막 봉합을 마쳤습니다. 수술 완료. 한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관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을 나온 한천수는 시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승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천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천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승호가 직접 상패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천수 박사님. 강승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천수는 상패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천수가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의사는 환자들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술은 권력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어야 합니다. 한천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천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천수 자선의료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한천수가 대답했습니다. 박치권으로부터 환수한 재산을 바탕으로 가난한 환자들을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했습니다. 복수는 생각 없으신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한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장직을 사임하고 한천수 재단에 합류하겠습니다. 김도준의 발표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돈 없는 환자 없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도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천수는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도준아. 그날 저녁 한천수는 서윤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도 장학재단을 운영해보지 않겠니? 한천수가 제안했습니다. 의사를 꿈꾸는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야.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서윤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부녀는 새로운 꿈을 함께 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한천수는 작은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소박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천수 진료소. 첫날부터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진료비가. 한 환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료비는 받지 않습니다. 한천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신 마음만 주시면 됩니다. 환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서윤이 아버지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서윤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한천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의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박치권은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비리가 드러났고 구속수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천수 박사님께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천수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 전 재산을 자선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한천수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장진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이제 시작이야. 한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말이야.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천수는 진정한 의사로 돌아왔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오직 환자만을 위한 의사로 말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한천수는 진료소에서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꼬마 환자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지내야 해. 한천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진료소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환자가 특히 많았네요. 서윤이 의료기구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많을수록 좋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한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천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천수 박사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치권 이사장의 변호사 최민호라고 합니다. 한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급한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박치권 이사장의 외손녀가 위급합니다. 한천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7살 된 민지라는 아이인데요. 심장 문제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의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천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공률이 5%도 안 된다고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치권 씨가 뭐라고 했나요? 무릎을 꿇고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줄 테니 민지만은 살려달라고요. 한천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박치권의 외손녀가 위급하대.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인데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서윤아. 한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이메일로 민지의 의료 기록이 전송되었습니다. 한천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희귀한 심장 기형으로 언제 심정지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천수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박치권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박치권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한천수, 박치권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한천수는 말없이 박치권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치권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 일은 모두 내 잘못이었다. 박치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다. 민지만은 살려달라. 박치권이 머리를 바닥에 대고 빌었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 민지만 살려달라. 한천수는 박치권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난 쪽방에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따뜻한 빵을 가져다 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민지군요. 한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노숙자일 때 도와준 그 아이야. 박치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 한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한천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원수의 가족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공률이 극히 낮은 수술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다시 살인 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료소로 돌아온 한천수에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 중에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었지만 정밀한 수술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혹시 파킨슨 초기 증상일까? 한천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진료소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서윤아,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다. 한천수가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해야죠.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요. 고마워, 서윤아. 한천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박치권의 잔당들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민지가 죽으면 한천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암살자까지 고용했습니다. 언론에도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한천수가 보복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진우가 급히 한천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위험합니다. 수술을 포기하세요. 진우야, 내가 의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 한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에는 죄가 없다. 장진우는 한천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안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심병원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박치권의 잔당들은 곳곳에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한천수는 수술복을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윤이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민지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한천수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빵 맛있게 드셨어요? 민지의 순진한 질문에 한천수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응, 정말 맛있었어. 고마웠어. 한천수가 민지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낫게 해주세요. 물론이야, 우리 공주. 마취가 시작되고 민지가 잠에 들었습니다. 한천수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술실의 모든 전기가 나갔습니다. 정전입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박치권의 잔당들이 병원 전력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용 로봇도 모니터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민지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발전기는 왜 안 켜집니까? 김도준이 소리쳤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기술자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천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수술실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한천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윤아, 휴대폰 손전등 켜줘.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은 빛이 수술대를 비췄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버지. 충분해. 한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천수는 청진기를 민지의 가슴에 댔습니다. 불규칙한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김도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밀한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방해하지 마라. 장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치권의 잔당들이 수술실로 침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진우가 이끄는 경호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막아. 김도준이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천수는 소음을 무시하고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손전등 빛의 의지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한천수는 자신의 혀를 세게 깨물었습니다. 고통으로 떨림을 억누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다. 계속해. 한천수가 피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가슴을 조심스럽게 절개했습니다. 평소라면 정밀 카메라와 로봇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오직 손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0.1mm만 실수해도 큰일 납니다. 김도준이 속삭였습니다. 한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 길러온 손의 감각을 믿기로 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민지의 심장 혈관을 더듬었습니다. 기형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혈관들이 만져졌습니다. 여기다. 한천수가 정확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극도로 집중하며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여전히 난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진우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괴한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하지 마라. 경찰들이 소리쳤습니다. 박치권의 잔당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수술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천수는 마지막 봉합을 이어갔습니다. 손전등 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이 꺼져요.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한천수가 마지막 혈관을 봉합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수술실에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모니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김도준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민지가 살았어. 한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민지가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지야, 이제 다 나았어. 한천수가 민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빵 맛있게 드셨어요? 민지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천수는 민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응,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우리 공주. 구치소에서 박치권은 수술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지가 살았다고요? 박치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천수, 정말 고맙다.
박치권은 모든 범죄 사실을 추가로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한천수의 자선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박치권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천수의 어둠 속 수술은 의학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기적을 보도했습니다. 현대의학의 신화, 인류의 성인, 한천수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한천수의 손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 생활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의가 한천수에게 말했습니다. 한천수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메스를 내려놓을 때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한천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착용한 수술 장갑을 김도준에게 건넸습니다. 도준아, 이제 내가 맡아라. 김도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성심병원을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으로 만들어달라. 한천수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네, 스승님. 김도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민지가 한천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한천수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가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그날 저녁 한천수는 서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서윤이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다. 네, 아버지. 저도 그게 좋아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의 고난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민지의 수술 성공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천수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들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안 하시겠습니까? 기자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한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계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맡아주십시오. 정치인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한천수는 모든 제안을 뒤로 했습니다. 대신 서윤과 함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떠세요? 서윤이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예전에 노숙자 시절 머물던 공원 근처였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다, 서윤아. 여기로 하자. 한천수가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개조 공사였습니다. 한 달 뒤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천수 작은 진료소. 간판 아래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료비 대신 마음을 받습니다. 첫날부터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진료비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돈은 받지 않습니다. 한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신 이 감자라도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천수가 정중히 받았습니다. 진료소 한쪽에는 환자들이 가져온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옥수수, 직접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돈 대신 마음으로 주는 진료비였습니다. 김도준은 주말마다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의사들도 함께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스승님, 이런 게 진짜 의술이군요.
김도준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 한천수가 후배 의사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장진우도 자주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재단 운영은 제가 맡겠습니다. 장진우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 한천수가 장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천수는 여전히 작은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손떨림은 더 심해졌지만 간단한 진료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진료소로 뛰어왔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어서 와. 한천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민지가 기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우리 민지. 한천수가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의 청진기를 물려받고 싶어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천수는 목에 걸린 낡은 청진기를 풀었습니다. 이제 내 것이야. 민지가 청진기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민지는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한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천수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타준 따뜻한 차 한 잔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 식기 전에 드세요. 서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한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한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 잔을 든 채로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잠이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천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한천수의 유언에 따라 평범한 시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조문객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노숙자들, 가난한 시민들이 긴 줄을 이루었습니다. 모두 한천수가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진심 어린 작별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성심병원 중앙홀에는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한 동상 대신 소박한 전시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천수가 노숙자 시절 입었던 낡은 외투, 첫 번째 수술에서 사용했던 녹슨 메스, 그의 삶을 보여주는 진짜 유물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가슴에는 한천수의 청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민지가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손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서윤은 그 글을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작은 진료소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김도준과 젊은 의사들이 한천수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료소 앞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한천수가 구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생명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따스한 햇살이 진료소 창문으로 스며듭니다. 그 빛 속에서 한천수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 돈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진료,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천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그의 제자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천수의 전설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한천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명예나 막대한 부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20년간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신념, 원수의 가족까지 품어 안는 용서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환자만을 생각했던 숭고한 정신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한천수가 남긴 생명을 구하는 손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메시지는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가치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